자, 이번에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이런 것들에서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경고해왔던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PF 이런 것처럼 그냥 몇 번 이야기했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터뜨릴 만한 그런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느냐?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장기화될 징조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무슨 일이 터졌는지, 두 번째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네 번째로 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이야기했던 상호금융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무엇을 경고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터진 거냐.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이런 곳들에게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제목에서 신협도 이야기를 했죠. 신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상한선을 제시를 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는 연간 3.8%, 농협중앙은행은 연간 2.8%. 이거 농협은행 아닙니다. 농협은행은 5대 은행이고 농협중앙회는 단위농협이에요. 이건 2금융권입니다. 그 다음에 수협의 3.0%. 신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대출 총량 규제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요. 작년에 1금융권에서 대출 총량 규제를 하니까 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1금융 대출 굳이 제한해 놨더니 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과연 반가운 일일까요? 더 부실한 대출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신용도가 훨씬 낮은 사람들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도 이미 1금융권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2에서 3% 성장 목표로 잡았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월별 관리를 하겠다. 자, 가계부채가 월별 관리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1월에 거래량 저조해도 2월, 3월, 4월 되면 점점 살아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월에 대출을 많이 안 받더라도 2월, 3월, 4월, 5월, 6월 넘어가면서 대출을 점점 더 많이 받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었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1월에 대출 한도 안 찼을까요? 지금 1월에 이 정도 저조하다는 건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 똑같이 갈 거라는 소리예요. 왜? 월별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1월에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거래량이 1, 2, 3월 가다가 과거처럼 2분기, 3분기 막 이럴 때 살아난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똑같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봐야 되겠죠. 대출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냐. 그랬을 때 5대 은행이 2에서 3%. 그러니까 3%로 잡아봅시다. 그래봤자 나올 수 있는 게 22조다. 예금은행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9조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이금융권은 조금 더 쳐줘서 상호금융 3.8%까지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봤자 상호금융에서 나올 수 있는 게 6.7조. 새마을금고 고작 2.3조밖에 안 나오고요. 신협 1.2조밖에 안 나옵니다. 즉, 이 정도가 올해 나올 수 있는 가계부채의 한도란 소리예요. 물론 아직 규제가 안 들어간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 합쳐가지고 올해 3.8%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고 했죠. 작년까지 주담대 얼마나 나왔어요? 작년 말 주담대 총액이 1112조 1295억입니다. 여기다 3.8% 곱해보면은 42조밖에 안 나와요. 지난해 가계부채가 41조 정도 나왔어요. 아, 작년만큼 대출 나오겠네? 아니죠. 작년에는요, 다른 대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에만 미쳐가지고 부동산 시장만 57조가 들어갔어요.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전년 같은 경우도 1분기 떨어지고 4분기 떨어지고 2, 3분기만 살아난 거예요. 그거의 3분의 2 수준이면은 떨어지는 시간은 훨씬 더 길겠죠. 월별 관리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특정 시기에 대출이 쏠린다. 특정 시기에 갑자기 많은 유동성이 생기면서 수요를 만들어내서 집값을 올리게 되면 심리가 살아나면서 또 수요가 몰리죠. 그 짓거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심리가 몰려도 수요를 막아서 가격 상승을 막는다. 그래야지
부채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1금융권에서 안 나오면은 2금융권 가서 받았는데 2금융권도 맞겠다는 소리예요. 왜?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1금융권이 안전하겠어요? 2금융권이 안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 대출들이 부동산 시장을 받치는 주범이었습니다. 뭐 공급 부족이니 뭐 다 헛소리고요. 이거는 딱 뭐만 보면 답이 나오냐면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가계대출 동향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다. 자, 24년에 발표된 가계대출 동향, 즉 23년 가계부채가 어떻게 늘었냐를 보면요. 은행권 주담대 51.6조 느는데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은 오히려 4.2조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주택도시기금에서 26.4조, 정책모기지에서 29.4조 늘어나가지고 정책대출이 23년에 대출을 주도하고 집값을 올렸던 거예요. 그럼 작년은 달랐을까? 작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은행 자체적으로 나온 게 31.6조예요. 근데 디딤돌 버팀목에서만 나온 게 39.4조. 은행 자체적으로 나온 대출보다 디딤돌 버팀목에서 나온 대출이 훨씬 더 많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정책모기지가 18.9조 감소했다. 정책모기지 왜 감소했을까요? 이미 특례보금자리론 나올 때보다 금리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때는 특례라서 저금리라고 받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새로 받는 대출이 더 좋다는 소리예요. 근데 특례는 말 그대로 특례였죠. 그 사람들이 지금 디딤돌 버팀목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대출 감소가 일반 은행 대출로 갈아탔다는 소리예요. 즉 작년에도 정책모기지가 실제 내 집 마련을 하는 주담대를 늘리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제가 그랬죠. 지금 집값은 다단계 구조라고. 다단계 어때요? 친구든 지인이든 가족이든 누구 데리고 와가지고 신규 수요가 자꾸 유입이 돼야지 밑에서부터 돈 벌어가지고 위로 올리는 구조인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집값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죠. 거래량이 지난 3년간 반토막이 났었다. 그런데 핀셋 정책으로 인해서 집을 못 사던 수요들을 신규 수요로 만들어가지고 하급지 쪽으로 자꾸 유입을 시키니까 하급지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고 더 상급지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난 2년간 집값을 올리는 구조를 만들었죠. 이거는 정상적인 상승이 아닙니다. 유동성 장난질을 친 거지.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말이 바뀌죠. 지방 떨어져도 수도권은 오른다. 근데 수도권 떨어지니까 서울은 오른다. 서울 떨어지니까 강남은 오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신규 수요가 없으니까 그 여파가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 거다. 즉 강남도 얼마 안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도 뭐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져가지고 강남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강남 거래량 보세요. 서울 거래량 떨어지는데 강남 거래량 똑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거래 비중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강남 거래량이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매우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거래가 안 나오는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요? 그거 다 아가리 효과라는 소리지.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책 금융이 올해 풀릴 수 있어요? 집값 계속 올리려는 최고의 정부 인사 누구예요 지금?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 그러죠. 올해 55조 대출 풀 거라고. 작년 수준으로 풀 거다. 아니 금융권에서 풀 수 있는 주담대를 다 합쳐도 42조인데 어디서 나와서 55조를 푸냐. 그러면 그 42조라도 다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은행권은 정책대출을 웬만하면 안 내줄 겁니다. 왜냐면은 은행에선 정책대출을 팔면 팔수록 손해니까요. 원래 정책대출을 2차 보전 방식으로 정부가 손해가 안 나도록 해줍니다. 그 2차 보전 방식이라는 게 은행들이 낮은 금리를 대출을 해주더라도 그 괴리만큼 정부가 메꿔주는 거죠. 근데 다 메꿔주느냐? 다 메꿔주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책대출이 1.5%로 나왔어요. 근데 현재 주담대 금리가 3.5%예요. 그러면은 차이가 2%포인트죠. 그러면 2%포인트를 정부가 메꿔줘야 되는데 상한이 0.99%포인트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절반은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데 절반은 은행이 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당장 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해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을 은행이 온전히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은행이 정책대출을 막 내줄까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대출 내주라고 압박하니까 내줬겠죠. 근데 올해는 정책대출 내주라고 압박을 할까요? 못해요. 대출 총량 관리를 들어가는데 정책대출 막 내주면은 은행들이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은행들도 핑계 댈 수 있죠. 건전성이랑 수익성이랑 그 다음에 총량 관리 때문에 정책대출 못 내주겠다. 금융당국에서 이거 가지고 태클을 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거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한데 우리가
총량 규제를 풀겠다. 그러면 집값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내줄까요? 은행의 건전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은행의 연체율이 22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자, 매 분기 때마다 이렇게 떨어져요, 연체율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분기 말 부실채권을 상매각으로 정리하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부실채권을 상매각으로 정리하는 저 폭이 커졌다는 소리는요, 더 많은 돈을 상매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상각, 부실채권을 없애주는 거죠. 매각, 싸게 파는 거죠. 은행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연체율을 줄이고 있는데 그 폭을 점점 늘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상매각을 하더라도 연체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이 대출을 내주려면 그만큼 예금을 확보해야지 건전성이 좋아지죠. 그 예금의 금리는 싸면 살수록 좋죠. 근데 대기 자금이라는 자금들 있죠? 요구불 예금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싼 이자로 은행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됐는데 요구불 예금은 지금 쫙 빠지고 있습니다. 건전성을 확보하기 점점 더 힘들어졌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금융권, 상호금융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부실채권 자체적으로 상매각하니까 지금 계속 손실 나고 수익성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방법을 쓰고 있어요?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곳들이 부실채권 자회사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정리를 전담하는 NPL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급증한 부실채권을 줄여보겠다 이 뜻인데, 이거요 솔직히 부실 정리 제대로 되는 거 맞아요? 얼마 전에 저축은행도 비슷한 짓거리 했었죠. 부동산 PF 문제 생기니까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PF 부실채권을 팔아치웠죠.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저축은행에서 50%의 부실채권 정리하려고 했어도요, 그것도 안 팔렸는데 20% 할인된 가격에 사준다고요? 이거는요, 부실채권을 수치상으로만 좋게 보이게 할 뿐인 거지 그 부실채권이 계속 떠안고 있다는 소리예요. NPL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매각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수치만 안 보이도록 하는 거지. 근데 지난 2년간 수치만 그렇게 안 나오도록 만드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졌어요. PF 문제 계속 커졌죠. 연체율 계속 올라갔죠. 경매 계속 늘어났죠.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내수 소비가 안 돼가지고 경제 계속 무너지죠. 숨기면 숨길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터져나올 때 숨겼던 것들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저축은행 사태가 왜 터졌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결론. 자, 1금융권에 이어서 2금융권까지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1금융권에서도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그만큼 내주지 않는다. 그게 뜻하는 바는 부동산 정상화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소득,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이런 것보다 집값이 5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라 거품이에요. 그 거품은 항상 무엇이 만든다? 대출이 만든다. 과잉 대출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품이 과잉 대출 때문에 규제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축소가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집값은 정상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그 대출 중에서 핵심이 돼가지고 신규 수요를 만들었던 대출, 바로 정책 대출이죠. 정책 대출이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1금융권에서도 못 나오고 2금융권에서 안 나오고 기금은 다 떨어졌어요. 뭔 재원으로 정책 대출을 내줄 거예요? 또 한 가지. 23년에 특례보금자료 나왔죠? 24년에 디딤돌 버팀목 소득 제한을 풀었죠? 올해는요, 풀어준 건 신생아밖에 없어요. 출산율 이 모양 이 꼴인데 신생아에서 나올 수 있는 대출이 얼마나 되겠냐. 자,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에서 대출 총량 규제를 고만하겠다. 그러면 대출이 막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그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은 예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내줄 수 있는 건전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대출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대요. 지금이야 집값을 계속 여러 가지로 막 부추겨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담보 대출을 내주는데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담보에다가 대출을 은행권에서 마구 내줄 수 있을까요? 집값이 하락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요, 그 상황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은행이요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1금융이든 2금융이든. 거기에 2금융권은 이미 부동산 시장과 배를 같이 하는 위험 대출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게 문제다. 수익성을 올리자니 수익성 있는 대출이 없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나죠. 부동산 시장도 안 좋으니까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나죠. 빌려주면 못 받는 거고 안 빌려주자니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왜? 이미 자산 거품으로 인해서
특히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가가지고 올해 정도만 정리하더라도요, 몇 년간 대출 진짜 안 나올 거예요. 지금 가격은 대출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가격이죠. 대출을 많이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가격이죠. 수요가 없어요. 집값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 대출 총량 규제, 과거에도 대출 총량 규제 이후 담보가치가 떨어지니까 대출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장기간 하락을 만들어낸 거고, 그땐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풀었는데 지금은 그럴 것도 없어요. 즉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이 정상화돼서 주거비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점점 더 갈 것이고, 지금 집 살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버렸거지라고 놀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무리하게 연끌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무조건 돈 된다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여러 채 무리하게 갭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부동산 시장에 대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1금융권에서 막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보이자라도 빌리면서 버티겠다 라고 2금융권을 찾아가도 당신에게 내줄 대출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